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느낌이네요. 오늘 시간에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3선 의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 때는 김해시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죠. 조혜진 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조 의원님 요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이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경남 김해로 지난번에 어떻게 당의 방침 등도 있고 해서 이제 지역구 옮겼잖아요. 예. 최근에 뭐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나 김해나 뭐 또 엄청 떨어져 있는 데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남 지역에서 느끼는 민심이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기존에 제가 삼선했던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조금 더 보수적인 지역이고 예. 이번에 옮겨서 낙선한 김해시 을은 민주당 본거지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강한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죠. 김해갑에서 민주당 의원이 4선째 하고 있고 네. 을에서 3선째 하고 있는 지역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 거기 있고 네.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인데 네. 아무래도 이 계엄 사태하고 탄핵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이 지역도 제일 관심사인데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여론이 이 급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우리 이 지역도 똑같아요. 그 비상계엄 초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충격받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네. 그런 게 강했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쪽이 강했는데 두 달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밀양에 사시는데 네. 계엄 초기에는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반대예요. 그래요. 반대고 반대 서명운동을 또 하고 계세요. 서명운동까지 예. 적극적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재 지역인 김해시 을의 우리 당직자들이나 시도의원들 특히 이제 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도의원들 보는 그 시도의원들이 이 계엄 사태 초기에는 이렇게 속된 말로 네. 망했다.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나.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이 당 지지층이 길집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하다. 지방선거 좀 이르긴 하지만 아직 시간 남긴 했지만 해볼 만하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지표로서 보이죠. 그렇군요. 예. 조 의원님도 최근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도 만들고 했던데 혹시 거기도 가입을 하셨나요? 예. 거기 한 80명 이렇게 예. 되죠. 예. 그렇군요. 조혜진 전 의원 제가 잠깐 이력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3년생이고요. 밀양에서 태어나서 밀양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도 지냈고 18, 19대, 21대 국회의원, 정보위원장, 교육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자, 조 의원님 이게 벌써 정치활동 시작하신 지 30년, 제가 알기에 30년이 좀 넘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보수 계열 정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번까지 국회에서 어쨌든 탄핵 소추된 게 두 번이란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보수 쪽이 탄핵을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라기보다도 보수 정당이죠. 보수 정당. 보수하면은 보수 그렇지, 범위가 훨씬 국민들까지 넓으니까. 포함되는 거라서 보수 정당의 정치적 DNA가 약한 거죠. 정치적 DNA가 약하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반대로 탄핵을 추구해온 좌파 진보 민주당 좌파 계열, 정당은 정치적 DNA가 굉장히 세고 정치적 DNA가 약하다 보니까 이 상대 정당, 그 진보 좌파 정당들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지해요. 그걸 잘 모른다. 예, 관심도 적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쪽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정당하고 다른 것이 우리 보수정당은 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승복심이 있어요. 그 선거 끝났으면은 억울해도 다음 임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쪽 정당은 선거는 집권의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거에 있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5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새로운 예, 선거 이외에 다른 바꿀 방법으로 상황을 못 생각한다? 탄핵을 통해서 도중에 끌어내리고 집권하는 것도 플랜 B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사태 때 바로 대통령 취임 한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하야, 네. 퇴진, 탄핵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시도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대응을 잘했죠. 집권 초니까. 네. 대응을 잘했죠. 그 민심을 바로 받아들이고 대통령 사과하고 네. 그 다음에 갓 출범한 청와대 참모진 다 사퇴하고 네. 그 6개월 만인가 사퇴했어요. 그렇죠. 6개월에 다 6개월 좀 안 나오고 됐을 때 다. 개편, 네. 청와대 네. 개편하고 내각도 일부도 개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걸 넘어갔는데 그래서 실패한 거죠. 저쪽에서는 탄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성공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또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보수 정당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쪽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선거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임기는 보장해주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지만 준비하지만 저쪽은 그게 아니고 선거는 집권 방법 중에 플랜 1일 뿐이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플랜 2, 플랜 B 그걸 계속 이를 통해서 또 노린다. 한다는 걸 모르고 아하. 탄핵 이야기하면 그냥 정치 공세인 줄만 알고 그냥 별 그렇게 관심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 그게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좀 다르다. 오히려 탄핵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요. 예. 첫째는 우리 내부의 자중질환, 분열을 통해서 자기 분열을 통해서 우리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축소시켜버려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청산 작업했잖아요. 네, 사자방 감사하고 네. 수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해서 네. 그래서 친이 친박 그때부터 집권하자마자 바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네. 친이가 정권 지지 기반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된 해제가 거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그 집권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이준석 대표와 이 세력을 잘라냈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 집권 기반을 그는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심에 좀 둔감해가지고 정권이 민심 위반 행위를 계속했죠. 그래가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네. 실정을 거듭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민심의 기반이 약화되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흔히 말해 빌드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공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탄핵 여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제 상황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대세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네. 우리 당은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걸 이제 막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일부는 아예 그쪽 탄핵에 참여해버려요. 일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고 네. 뭐 대세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럼 거스를 수 있나 어느 식으로 탄핵에 참여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정쩡하게 방관자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하기 쉽죠.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이나 네. 민주국가에서는 한 번도 있기 힘든 탄핵을 두 번이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는 일이죠. 예. 네, 없는 근데 일이죠.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정치에서는 그 진보 좌파 정당에 의한 이 탄핵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판이에요. 예. 예. 좌파가 집권, 우파가 집권하면 좌파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고 정권 바꿀 수 있고 임기 중간에 정권 바뀔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노멀이 될 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 지금 뭐 아직 헌재에서 선고가 안 났으니까 예. 그 가능성, 탄핵 인용 기각,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게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을 당연한 것처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언론도 다수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뭐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은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탄핵이 쉬워? 그렇게 뭐 당연한 거야? 싶어요.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탄핵 분위기가 거의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원사이드였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네네. 뭐 제가 기억하기로 탄핵 찬성 여론조사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95% 나왔어요.
반대가 5%.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이고 이 그 광화문이나 이 거리에 그 촛불 집회하면은 탄핵 찬성 집회가 압도적이고 반대 집회도 있었지만은 그건 미미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 기억에는 탄핵 반대가 2명이 나왔거든요. 그 뭐 그래서 막판에 어쨌든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는 8대0이 됐지만 전원일치로 했지만 그 평의 과정에 2명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상황에서도 6명 그때도 8인 체제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6명 정족수를 겨우 아슬아슬하게 맞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건 뭐 50% 가까이 치고 올라가 있고 네,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보다 앞설 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거리는 완전히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의 그 10배 그러니까 지난주 뭐 나오고 네, 그런 숫자 10배가량 나오고 탄핵 진행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 일부 그 재판관들이 무리해가지고 불법이나 편법이나 꼼수가 남발해가지고 네. 탄핵의 공정성 신뢰성도 땅에 떨어진 상태고 그때 하고 훨씬 탄핵이 어려운 여건인데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좋은 탄핵 쪽으로 완전히 기본 상황에서도 6명 겨우 아슬아슬하게 확보했는데 지금 8명 중에 6명 7명 어떤 사람은 뭐 8대0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된다. 상황이 그때랑은 좀 여러 가지 다른 것 같다. 예. 조의님이 생각하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아까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시고 했는데 예. 내가 생각하는 보수 최근에 보면 어쨌든 보수를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 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가 있는 이게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김상욱 의원처럼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이단아처럼 보이지만 보수의 본질은 또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넓은 건데 다르게 보면 또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닌가. 조 의원님은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런 거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물론 이제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분분하고 다양하죠. 정리가 안 돼 있긴 네. 한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네.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 우리가 책임감이네요.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럼 당연히 그 책임의식이 따르죠. 우리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보수의 기본이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생명의 가치 또 가족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그런 걸 중시하고 또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늘 걱정하고 네. 고민하는 그런 것이 보수고 네.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급진적인 계획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성장시켜 가지고 국가 발전을 내실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이 보수고 그러면서 또 품격 또 도의 네. 그다음에 그런 걸 중시하고 또 예의 범죄를 중시하고 네.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랄지 또 금도 절제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밴 네. 그런 뭐 이제 구체적인 인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보수의 가치를 구현했던 분들인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혁명가,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혁명가,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혁명가. 물론 다른 분들 또 훌륭한 대통령들 뭐 계시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꼽으라면 이제 그런 분들 예, 그렇게 규정하시는군요. 꼽는데 그런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은 이런 보수의 가치 기준에 맞는 세계관, 맞는 역사관, 맞는 국가관, 맞는 또 헌신, 맞는 책임, 그에 맞는 또 생활 태도 네네. 이걸 갖고 있는데 네.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보면은 헷갈려요. 우리 보수 정당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수 정체성에 부합하고 있는가? 그 보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네네. 역사의식, 시국인식 또는 뭐 국가관, 네네. 또 정치관, 또 정치적인 이 비전이나 아젠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보수의 기준에 합당한가? 통일성도 없지만은 그 안에도 구구각각이지만은 네. 그 구구각각이라도
큰 틀에서 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한 정당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된 소개하실 겁니까? 때 네. 저 92년도에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96년도에 보수 정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네. 30년 됐어요. 이 정당을 쭉 지켜볼 때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하고 김영삼 대통령 그 무렵이 우리 보수 정당의 거의 정점이었고 아하. 그때부터는 계속 밑으로 하강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 지금이- 말씀하신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나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우리 당의 주인이 된 분들이 주인 의식이 없고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뭐 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인 의식이 없고 이 당의 뿌리가 약한 분들이고 네. 이 당에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당 대표로서 네.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 당의 뿌리와 전통과 역사와 현재와 미래와 가치와 이런 걸 통찰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이걸 가꾸고 네. 키우고 준비하고 하지 않았고 선거 때만 선거용 정당으로만 생각하고 아, 약간 분칠만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늘 당을 장악하려고 그랬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이용했고 그 공천권을 이용해서 개파 공천을 했고 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개파 공천을 했고 네. 개파 공천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학살 공천 네,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당이 또 분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할 때마다 계속 지고 의석수 더 줄어들고 세력이 더 약해지고 그럼 가치는 또 멀리 달아나 버리고 네. 그리고 줄서기가 그냥 공천 하나 목매다는 줄서기가 그냥 횡행하고. 횡행하고 이제는 뭐 우리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가치, 책임, 소명 이런 네. 것보다도 내 앞가림하기 바쁘고 다들. 살아남기 바쁜 거죠. 예, 다음에는 어디 줄을 서서 내 공천 받아야지 그런 이제 뭐 어떤 각자 도생 그걸 위해서 각계약진하고 하는 것이 그냥 거의 몸에 배어버린 아. 이 당이라는 조직을 생각하고 네. 또 유구한 전통을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보수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고민과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져 버리고 아. 각자 내 생각 네.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하며 다음 공천이나 선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또 이어갈 것인가 이게 골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대 담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철학과 가치라는 부분이 사라진 정당이 예. 됐다. 그게 없으니까 결속력도 없고 통합력도 없고 질이 멸렬하고 네. 리더십도 약해지고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겨도 대처가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중구난방이고 네. 힘이 하나로 안 모아지고 네, 네. 그 국민들 앞에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이거는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모인 같이 거죠. 그냥. 연동돼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지.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흐름에서는 같은 우군이니까 같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만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만큼 그 흐름에 같이 있는 국민의힘도 같이 견인돼 가지고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네. 우리 당이 잘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의 국민의힘의 모습, 전반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예.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밝게 가져가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바닥으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당의 전국이 어떻게 바뀌고 탄핵이 되고 말고 대선이 어떻게 되고 말고 그건 별개로 이 당이 이 정당으로서 정치 결사체로서 정치 집단으로서 또는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이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아. 계속 생존할 수 있는가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당 내부도 탄핵 여부 또는 대선 뭐 이기고 지고 여부와 별개로 우리 당 내부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네. 지속적으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찌그러들었는데 더 찌그러들면 이제는 지역 정당이 되든지 네. 아니면 네. 뭐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맥락이 좀 닿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또 보이고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하나는 국민의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만만하게 볼만 하죠.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뭐 완전히 중심도 없는 질밀렬한 것 정당으로 같고. 보이니까 네. 만만하게 보이고
하고 그다음에는 전략적으로 네. 중도 보수 표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으로 그 약화된 그 국민의힘을 거꾸로 밀어붙이고 그 나머지 그 중도 보수표는? 보수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 계산인데 네. 그 전에 우클릭을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내 뭐 자중 질환만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 충격요법으로 아예 대놓고 그냥 보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보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태생적 정치 기반이 경기동부연합 극좌 세력입니다. 네, 네. 지금도 586 좌파 운동권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본 노선이 예를 들면 대외 관계를 보더라도 반일이고 반미고 종북이고 네. 친중 친노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반기업이고 친노동이고 민노총한테 철저하게 그대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기업이 결사 반대하는 거 계속 밀어붙이고 중대재해 뭐 처벌법이라든지 또 지금 노란봉투법도 계속 안 된 거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주 52시간 탄력 적용 이거는 립 서비스만 하고 안 해주고 그러면서 또 뭐 퍼주기 이 포퓰리즘 쪽으로는 완전히 이거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선수잖아요. 네. 퍼주기 선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도 보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국민의힘은 극우가 돼가지고 중도 보수를 대변할 정당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걸 대변하겠다. 우리 원래부터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은 극좌 세력이라 가지고 진보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보까지도 우리가 다 대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계산은 있지만 네. 계산도 좀 품격 있게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말장난 수준으로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뭐 대선을 내다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조 의원님 명태균 씨 좀 아시죠? 예.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네, 뭐 예, 잘은 몰라도 네. 알 만큼 압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네. 그 소속 그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예.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조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 만큼 뭐 그렇게 많이 그 접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제한된 그 만남이지만은 그 정치인은 사람 보고 평가하는 게 뭐 늘 몸에 배인 거니까 그런 이제 일정한 그 한계를 전제하고서 네네. 그냥 제가 본 느낌이라고만 이제 틀릴 수도 있죠. 네네. 제 본 느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아 정치적으로 뛰어나다. 그 정치적인 판단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단력, 안목, 아하. 그리고 기획력, 기획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내는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자기가 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걸 또 실행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아하.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 행위를 또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정치 30년 하면서 네. 이 정치권에 책사라는 사람, 그렇죠.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론가라는 사람, 전략가라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느낌을 받았고 네. 자기 관리랄지 상황 관리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좀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람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예. 모든 게 평화롭게 뭐 흘러가고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전국이 막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요동을 친다든지 하는 그쪽에 휘말리면은 네.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뛰어나지만 리스크도 있는 인물이다. 예. 그러면서 좀 특이한 게 네. 대통령도 잘 알고 영부인도 잘 알고 뭐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김정인 위원장도 잘 알고 뭐 내로라는 사람들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뭐 다 한다. 다 아는데 그게 또 뻥이 아니거든요. 제가 옆에서 상황을 보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잘 알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재판 정도의 면식이 좀 약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차이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도를 알면은 보통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이용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자리를 뭔가 이득을 얻는다든지 취하든지. 뭐 이권을 챙긴다든지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런 욕심도 없어 보여요. 그런 일을 꾸미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아. 그게 좀 특이하다. 아, 특이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법을 위반한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의혹을 제기하고 또 논란이 되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을 수 있지만은 네. 그 중에 실제로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는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뭐 그렇죠. 또 일치된다는 그건 없죠. 예. 그 지역구도 저기 겹치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막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가지고 제안도 하고 뭐 전략도 세우고 했던데 조 의원님한테도 그런 제안이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저하고는 뭐 일과관계에서는 별로 의논한 게 없고요. 뭐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를 잘 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아하. 좋게 보고 아. 이런저런 뭐 조언도 해주고 뭐 격려라고 해야 될지 뭐 큰 꿈을 가지라 뭐 네. 응원을 해줬군요. 예, 그런 걸 해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같이 할 기회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황금폰 나오면서 140명 뭐 전현직 의원들 거기 다 저장돼 있다 뭐 엄청난 게 터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파괴력 이런 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파괴력은 대통령과 통화한 게 그게 정점 아닐까요? 예, 예. 뭐가 나와도 그보다 더 어, 파괴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 상식으로 볼 때 다 그 이하일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거죠. 네. 그 통화한 사실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다 그 아래가 아니겠는가. 누구 뭐 아주 뭐 대단한 범법 행위를 했다면 그건 또 형사적으로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국민들이 그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이제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그 정도는 없을 거다. 쉽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과도 뭐 계속 어쨌든 뭐 사기꾼이다 아니다 고소한다 뭐 그 공방이 치열하잖아요. 서로. 예. 그 조 의원님도 뭐 관련해서 홍 시장, 조 의원, 명태균 씨 3자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던데. 그래서 제가 네. 그 기자가 저한테 물어봐서 네네. 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일지를 찾아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일지를 시간대별로 다 매일 기록하거든요. 몇 시에 운동했고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이 소정석 우리 대기자님하고 인터뷰했고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저한테 물어본 기자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인가? 네, 6일 그때 6일로 대구 예. 동대구역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싶어서 이게 보니까 네. 2020년 5월 4일 어허. 월요일 예. 월요일에 홍준표 당시 20대 총선에서 다시 이제 당선돼서 대구에서 무소속 수성 그때 당선돼서 당선됐을 때. 복귀한 네. 홍준표 당선인의 대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아, 조 의원님이 저 명태균 씨랑 같이.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모호합니다. 저는 분명히 1대1로 만난 것 같은데 둘이서 그 사무실에서 둘이서 만난 것 같은데 왜 셋이서 만났다고 그럴까? 물론 동대구에서 만난 건 당연히 아니고 일찍 분명히 사무실에 동대구에서 사무실로 이동해가지고 제가 혼자 이동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만난 걸로 돼 있으니까 제 기억에도 그렇고 만난 건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 제가 내려간 것도 기자가 물어볼 때는 이제 홍준표 당시 이제 당선인하고 저하고 지역구 충돌 문제로 좀 사이가 네네 안 좋아져서 그걸 화해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던데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네네네 해가지고 막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원내대표하고 다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가서 좀 이런 걸 또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청하고 청하려고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홍 대표님이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저 후원 회장을 하셨어요.
아, 그랬던가요? 예. 아. 그 이전에는 17대 때는 제가 국회 못 들어갔는데 네. 공천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때 공천심사위원 하면서 저 공천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18대 소선으로 당선되자마자 후원회장으로 모셔서 4년간 후원회장을 해주셨고 좋은 선후배로 출발했는데 21대 총선 앞두고 갑자기 저희 지역구에 오셔가지고 사무실 내고 여기 내가 출마하겠다 네. 그러시는 바람에 네. 관계가 좀 네. 어색하게 되긴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뭐 돌아간 상황 이야기하고 제 출마하는 이야기. 아, 그런 얘기. 어쨌든 도움 명태균 씨 부탁한 부분은 이야기. 그게 분명치가 않군요. 일지에는 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없군요. 당연히 없죠. 아. 홍준표 네. 사무실 면담 이렇게 그렇게 돼 있군요. 근데 뭐 저도 기억이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셋이 만났다고 주장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나 싶긴 한데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될 일이죠. 예. 한 인물평 한 서너 명 간단히 들어보죠.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예. 김문수 장관의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지지율이 제일 앞서 있죠. 그리고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시국에서 여론에 대해 반전을 이뤄낸 그 탄핵 반대 여론하고 코드는 제일 맞죠. 네네. 그런데 경선이 벌어지면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는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본선 저쪽은 경쟁력.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뭐 높은데 네. 이재명이 후보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당선 가능성,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에 김문수 장관님이 그런 기대와 믿음에 있어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좀 이제 변수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 꼭 뭐 계엄을 찬성한다든지 뭐 윤 대통령을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형태로는 계엄 비상계엄으로 나타나고 탄핵식으로 나타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체제 싸움이다. 체제 전쟁이다. 네. 이 싸움에서 밀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지켜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지켜내야 되고 탄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태의 본질을 체제 위기, 체제 전쟁으로 네. 보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본인이 사실은 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뭐 멀쩡한 대통령인지 그 가만히 있어도 그냥 5년 뒤면은 그냥 편안하게 물러날 수 있는데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행위를 자기 자초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한 거는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이 체제 위기가 심각하고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체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서 김문수 장관이 가장 그래도 이 체제에 대한 고민, 상징성이 그리고 뚜렷하다. 보수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확신이 가장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체제를 지키려면 체제 전쟁은 굉장한 이 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한 강단이 있어야 되고 투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원들 전부 다 일어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그랬을 때 딱 그냥 등장관만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난 걸 보고서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시킨다고 야당 의원이 시킨다고 고개 숙이고 일어서고 뭐 고개 숙이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때 뭐 일제 시대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뭐였느냐 이런 논란부터 해가지고 다른 우리 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밀리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당당하게 대답하고 소신 있게 대답하고 맞서 싸우고 그런 게 강한 인상을 줬다. 투쟁력도 강하네. 이런 인상을 받아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1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후보가 되고 또 당선도 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걸로 뭐 몇 프로 부족하다.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오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 대안을 김문수 장관님이 만약 후보가 되려고 생각하고 본선에서 이기려고 생각한다면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이
이 대한 해법 네네. 꼭 고민해야 그걸 될 것 확실하게 같습니다. 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 움직이는 후보군 중에서 경험도 많고 안정적이고 약간 예.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예. 오세훈 시장 근데 지지율은 뭐 그렇게 또 두 자릿수까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도 이게 명태균 그 관련해서 몇 번 이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죠. 오르내리니까 예.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런 뭐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접촉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접촉면이 적었던 건 아닌가 싶고 저는 오세훈 시장의 해명을 믿는 쪽입니다. 네네. 나는 관계없다. 검찰 수사 지켜봐라. 네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거다. 그걸 빨리빨리 흡수해달라. 네, 그걸 예. 믿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었다면 좀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그만큼 또 만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국민들은 다음에 탄핵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있든 그냥 정상적인 대선이 있든 누가 거기서 어떤 후보가 이기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네. 계속 쪼개져 갈 거냐. 반은 또 결과에 승복 안 하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로 이제 다시 이제 승복하고 화합하고 또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갈 거냐. 당연히 그래 가야 되죠. 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라는 고민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분한테 점수를 더 주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합해서 오세훈 시장이 또 잘 준비하면 우리 당에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일부에서는 뭐 배신자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보수의 희망이다 하고 막 이러던데 예. 조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3위에서 당내 지지율이 한 3위에서 한 5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지율 미세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이제 제 감으로 볼 때는 상당수가 중도층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적 대선이든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지지층만 가지고 또는 탄핵 반대 여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도층 또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예, 상대방 지지층 가운데도 이재명 반이재명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 것이 핵심 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집권한 것도 우리 당 지지는 굉장히 축소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 대선 승리 연합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호남 쪽으로도 파고들고 네, 2030도 네. 파고들고 또 뭐 진중권 씨라든가 네, 이런 네. 김경률, 뭐 백여사. 함은경 이런 중도 좌파. 인데 반 이재명인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그 승리를 일궈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대선도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당내에서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후보가 되려면 굉장히 나쁜 조건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뭐 당원들 지지자들 우리 또 이 보수 국민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 있는데. 네. 탄핵 찬성해서 버렸으니까 원망이 굉장히 크죠. 비판도 크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내에서 후보가 되는 게 일단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책 쓰내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께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사과의 글을 남긴 것이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네. 이게 배신의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가는 거죠. 악성이라 가지고 네. 한번 거기 프레임이 걸리면은 족쇄를 벗어나기가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빨리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리 그게 프레임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이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이 절반의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80대도 있는 거 보면 길게 보면 10년, 20년, 30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판에 단기에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 조급한 생각보다는 되는 것보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정치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또 민심이 무엇인지, 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넓게 경험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 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지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럼 출마하게 된다면 뭐 얼마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면 지난 대선도 뭐 팽팽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의원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표가 국민의힘 표를 더 가져갈까요? 민주당 표를 더 가져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였을 시기 네. 또 당 대표를 그만두고 당에서 나갔을 그 초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겠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계층이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주력 부대가 다 빠져나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이준석을 지지하던 국민의힘 주력 부대는 빠져나갔다. 예, 그 여론조사를 해봐도 탄핵 관련 여론조사나 탄핵 반대가 그 개혁신당은 거의 70%, 8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우리 국민의힘 이 지지층하고는 반대되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예, 그 민주당 지지층하고 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표를 한다면은 꼭 국민의힘 표를 많이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또 우리 당이나 보수 이 정당 보수 정치를 생각할 때는 둘 다 양측면에서 다 이준석 대표가 큰 틀에서 이 보수 중도 보수 정치권 안에서 자기 꿈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소신이 정치적 소신, 이념, 노선 이런 것이 나는 중도 좌파다, 민주당하고 가깝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소신대로 행동해야 되니까. 본인은 뭐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좀 곤욕을 치른 케이스인데 네.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막으려고 행동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또 친윤 쪽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 그때 안 쫓아냈으면 탄핵 왔겠습니까? 총선에서 졌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어쨌든 근데 그 때문에 저는 오해도 받고 정치적 불이익을 좀 받은 셈인데 그런 이준석 대표와 저의 관계에서 볼 때 일단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뭐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또는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별도 정당끼리 이렇게 단일 경선을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어려울지도 몰라서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독자 출마했을 때 어느 쪽 표를 더 가져가든 관계없이 본인의 지향점이 노선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안에서 해야 되고 보수가 집권하도록 힘을 보태야 되고 본인이 보수면 보수에서 꿈을 키워야 되고 보수에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수로부터 완전히 보수는 탄핵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은 거죠.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다 탄핵 찬성 쪽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똑같죠. 완전히 보수 이게 탄핵 반대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여론하고 분리돼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앞으로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론과 어떻게 다시 화해하고 결합하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도 별도로 나간다 네. 하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더 걸릴 거고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당 후보 경선 때는
이 개혁신당 안에서 별도 출마해서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뭐 우리 당 안에서는 거꾸로 분석해 보니까 독자 출마하면 민주당 표 더 많이 가져가 우리한테 도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인의 지향점이 보수라고 한다면 그게 순리에 맞은 거고. 네, 같이 하는 게. 예. 그리고 다시 화합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또 시너지가 좀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도 분리돼 있을 때 지금 많이 이준석 대표도 많이 위축됐거든요. 세력이 축소되고 당 대표 할 때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30도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는데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지지 기반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앞으로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이 기반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당과 다시 결합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된다 할지 네. 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 같이 하기를 그걸 바란다. 염두에 두고서 하나씩 그 스텝을 밟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때는 계속 민주당하고 연대를 했잖아요. 네, 야권 네. 연대 네, 해가지고 네, 네. 계속 뭐 탄핵이고 특검이고 네. 뭐고 입법이고 다 뭐 저쪽 편에서 가지고 표 던지고 그렇게 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뭐 그쪽 노선이면 좋다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쪽에 가면은 아예 본의 아니게 굳어져 버린다? 그쪽으로 그냥 규정이 돼버린다. 네. 그쪽도 그래 생각하고 이쪽에 우파 보수 국민들도 저 사람은 좌파야라고 생각 우리 편 아니야라고 생각해 버린다. 네. 그게 본인의 노선과 틀리다면은 고민해야 된다. 다시 그 본인 노선으로 회귀할 걸 염두에 두고 너무 이재명과 너무 민주당과 연대를 너무 깊숙이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런 글을 올린 유의해야 적이 있군요. 된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 다시 우리가 다시 손잡을 것까지 다시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 국민의힘하고 다시 손잡을 일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래도 두고 봐야 되고 그랬으면 네. 좋겠다는 게 주요님 생각이군요. 예. 네, 오늘은 조혜진 전 의원님 모시고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로 이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조혜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